자, 여기서 그러면은 찌라시에서 나오는 십상시, 즉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10명의 사람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들은 문고리 권력 3인방이라고 하죠. 이재만 총무비서관, 그리고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그리고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이 세 사람이 가장 어느 때든지 십상시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십상시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리고 2012년, 그리고 올해 초, 그리고 현재 서로 많은 다른 버전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쭉 모아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은, 자, 문고리 권력 3인방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음종환 홍보기획비서관실의 행정관, 그리고 장경상, 바로 현재는 부총리의 보좌관을 지금 지내고 있는, 이 5사람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5사람은 항상 거의 다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이 약간씩 많이는 나오지만 모든 문건에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이고, 또 한 사람은 백기승 행정관이죠. 자, 이 7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이, 저기에는 이름을 쓸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기 있는 7사람이 핵심들이고, 나머지는 어느 경우에는 잠시 친박이었다가 친박이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면은 저기에 나와 있는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 십상시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통령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보필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의원 시절에, 또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 캠프에서 일을 한 실무 팀원들이죠. 그리고 사실 오늘날 대통령이 있으시기까지 열심히 공을 한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십상시나 이름 자체에서 보더라도 나라를 멸망에 이르는 간신들이라는 얘기거든요. 십상시 이름 자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캠프에서 열심히 노력한 건 인정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또 이 공직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냐, 정윤회 씨에게 그런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국가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죠.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이제 정윤회 씨에게 보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만약에 보고를 했다면 우리 정선 선배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만약에 보고가 없었다 이러면, 근데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패턴 중에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이렇게 나이가 중후하신 분들을 핵심 포스트에 박아야겠다, 이 생각이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자, 이재만, 그 다음에 정호성, 안봉근, 이 사람들 정말 본인을 18년 이상 이렇게 같이 정치 역정을 같이 했다. 그리고 본인 평가하기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능력이 있다, 국가를 경영할 만한 경륜이 있다고 믿으면, 아니 부총리 임명하면 되고 비서실장 임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인사를 워낙 지금 나이 드신 분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 사람들은 바로 측근 옆으로 그냥 뭐 부속실장이나 지금 총무비서관 정도만 줄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지레전제를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나이 든 사람들 탓하지 말고. 아니 그러니까 굳이 보면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을 지금 결국 얘기가 뭔가 하면, 대통령 인사 스타일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수첩에 있는 사람만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 깜짝 인사들이 나오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이번에 후보로 올랐을까? 그러면 여기는 뭔가 뒤에 농간이 있다, 비선 조직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양 자체가 그런 의심을 받도록 돼 있던 것이 사실인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의심을 받을 상황은 된 건데, 자, 그러나 이 십상시로 바로 거론됐던 사람들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자, 익명을 요구했던 A씨, 이건 찌라시 첩보 수준이다, 전혀 말이 안 된다 하는 얘기였고, B씨 같은 경우에도 10명이 한 번이라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C씨는 나 깨끗하니까 내 휴대전화 가지고 와서 한번 위치 추적을 해봐라, 만났는지. 진짜로 저거 검찰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못해요.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지금 못해요. 아니, 휴대전화가 지금 1년 지나면, 6개월 지나면 통화내역이나 이런 것들이 통신사에서 다 없어집니다. 지금 이미 1년 가까이 됐던 사건들 아닙니까? 조회 불가합니다. CCTV도 보통 그 메모리지, 스토리지가 한 2개월 정도 분량이 지나면 다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식당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통화 내역은 이제 확인을 못 하더라도요, 유치 추적 같은 건 어느 정도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정치하는 사람들 만나보고 그러면 전부 다 핸드폰 하나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타임명에 뭐 그 대포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특히 저런 모임이라고 하면 당연히 예. 본인의 휴대폰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 문건에서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저건 정윤회 씨의 어떤 반대, 정말 비선 라인이 있고 사적 조직이 있다고 한다면 정윤회 씨의 어떤 반대파에 의해서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박경정이 그냥 작성했겠어요? 뭔가 보고를 봤는데 박경정 소속으로 보면 민정수석들이 있고 공직기강 비서관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라인을 통해서 저런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를 받은 것, 그건 분명하거든요. 네. 또 청와대도 저런 이미 조응천 공직기관 비서관한테 지시를 받아서 자기는 했다 보니까 그렇죠. 조응천 비서관은 과연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돼야죠. 그것은 아마도 지시를 안 받고 독자에도 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건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민정수석실의 지시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응천 공직기관 비서관이 검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건 자체가 지시에 받아서 작성된 건 맞단 말이에요. 네. 그건 일단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문제는 뭐냐면 저게 지시를 받아서 저렇게 조사를 할 만큼의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뭐 단순히 찌라시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면 조사로 지시했겠습니까? 안 했겠죠. 하지만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적인 조직이 힘을 써서 조사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정윤회 씨를 어떻게 보면 견제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예. 그 3월에 나온 시사저널 지금 기사를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데요. 네. 그 시사저널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물론 정인호 씨는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펄펄 뛰고 소송까지 내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박지만 씨가 작년 11월, 12월 달에 미행을 당했다. 미행을 하는 오토바이 타고 미행하는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누가 미행을 시키느냐라고 했더니 정윤회의 지시를 받고 사주를 받고 미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고 그래서 박지만 씨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김기춘 비서실장에게 항의를 했고 네. 또 민정수석실에 그 내용을 통보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했다라는 내용의 취지가 지금 시사저널 보도거든요. 예. 근데 이 조응천 공직기관 당시 비서관 같은 경우는 박지만 씨 추천으로 지금 박근혜 캠프에 들어갔고 공직기관 비서관이 됐다는 것이 정설이거든요. 네. 저도 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박지만 씨하고 가까운 조응천 씨가 이 지금 미행을 하고 있는 정윤회 씨의 이 미행 사건과 더불어서 이런 부분 정윤회 씨의 국정농단이라든지 또는 대통령 측근 문고리 권력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동시에 짚어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이 지시가 내려왔고 그러면서 이 문건이 작성됐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예. 추론이 되는 근데 것 같아요. 사실은 조응천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박지만 씨 측으로 분류가 된다고 한다면 예. 오히려 저 문건의 신빙성이 좀 떨어질 수도 어허.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편파적으로 만들어질 왜 그런가,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그 정윤회 씨를 포함한 십상시 또 3인방들이 그 박지만 씨 쪽을 좀 공격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러면 예. 우리가 저걸 쳐야 되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했다면 요 문건은 진실하고 좀 떨어지고 자기들 내부에서 좀 과장됐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지금 검찰 수사에서 반드시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게 과연 박경정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문건을 만든 것인지 자기가 뭐뭐 하였다 함, 그 다음 뭐뭐 하고 있음 이렇게 단언하여서 쓴 것들은 과연 너는 어떤 근거로 이 문서를 작성해야 돼? 문서 작성 경위가 가장 첫 번째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문서 작성한 사람이 지금 보면은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이렇게 정보 유출을 지시하기도 한다고 함. 이런 식의 내용들은 본인이 일부 확인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아까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박경정이라는 사람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누구로부터 무엇을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말을 정확하게 해놔야만이 이 사실 진위 여부가 검찰이 수사가 사실상 가능한 건데 예. 박경정은 지금 수사 시작되기도 전에 자기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함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박경정은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내가 아니다. 아니다. 이건 분명하게 얘기하고 심지어 청와대 근무 당시에 도난당한 것이고 어떤 사람이 청와대 안에 있는 사람이 서랍을 열고 수백 장을 복사해 갔다. 그것이 1월 중순경이었고 이런 사실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5월 말에서 6월 초에 이미 확인까지 된 사안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했다가 나중에 박경정이 다시 번복을 했는데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이렇게 번복을 했는데 이런 부분, 즉 유출 경위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니다. 그리고 남이 했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이 문서의 진위에 대해서 어떻게 작성했는지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오히려 더 중요한 얘기잖아요. 훨씬 더 중요하죠. 근데 사실 저거는 그냥 우리 권력의 신부까지 들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또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까지 직접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쉽게 얘기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유출됐느냐 그거보다는 과연 진짜 저렇게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 이 실질적으로 비서실장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저런 게 있었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이 굉장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검찰이 자기 직을 걸고 또 네. 대통령을 위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진실을 밝게 된다. 안 그럼 특검으로 갑니다. 근데 그런데 요게 우리 이제 정태현 변호사님 예. 말에도 뭐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예. 이제 검찰이 어떠한 뭐 권력의 하수인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네. 검찰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냐면 검찰은 수사를 목적이 뭐냐면 법에 위반되냐 위반되지 않느냐를 따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고소장이 제출된 게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하고 공공기능을 보안법 위반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제 최동원 검찰총장 사건도 마찬가지인데 그때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이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공공기록물을 어떻게 문건이 유출됐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에서 밝혀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적어도 그 중에 한 명은 구속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예. 단지 이제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자체는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고 국가적인 거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세계일보 자체가 어떤 처벌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결과적으로 검찰은 그 두 개의 범죄의 구속 요건에 대한 수사로 마무리를 짓지 실질적으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는 굉장히 아니, 어렵다. 알겠습니다. 예. 자.